제약바이오도 지금 매수 각입니까? 결국에 모든 종목은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되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어찌 보면 사실 개미들이 접근하기에는 투자에 투자를 더하다. 투자하고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투자고에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투자고 아니면 스톱 할지 너무 고민 많으시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막막한 그 길 저희가 좀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투자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은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동기인데, 그죠? 네, 전 회사 동기죠? 몇 년, 그렇죠. 몇 년 네. 만에 보는 거죠, 우리? 저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눈도 안 마주칠 네, 거 있나? 처음 뵙는 분이 알겠습니다.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네, 좀 그러네요. 일로 만나니까. 아, 그래도 우리 카톡 이후로 이렇게 방송 오랜만에 네, 하는 건데 좀 네. 감회가 남다르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뭐 어이제앵커 계속 했었지만 네. 오늘 뭐 취재 기자로서 제가 오.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성심성의껏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약바이오입니다. 특히 민감하면서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렸고 또 새롭게 이 분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한 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여서 관심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오늘 또 정보 많이 준비해 오셔서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약바이오입니다. 특히 민감하면서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렸고 또 새롭게 이 분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한 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sek터여서 관심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업계 꽤 오래 있었죠. 취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한 4년, 5년 정도? 뭐 근데 이게 사실 워낙 오래 한 선배들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뭐 제가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겸손해. 그냥 누가 얘기해주면 알아듣는다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오늘 또 정보 많이 준비해 오셔서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장 분위기로 좀 이렇게 힘을 풀어볼까 해요. 요즘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로 체감하기로 좋다. 1월에 저점 딛고 서서히 올라온다. 이제 조금 분위기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많이들 체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에 사신 분들한테는 너무 이제 아직도 답답한 수준이시지만 이런 훈풍 실제 맞나요? 뭐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언제나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업종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글로벌 증시만 놓고 봐도 지금 이제 뭐 말이 많잖아요. 뭐 5월부터 좋아질 거다. 어렵죠?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지금 오늘 녹화일이 이제 5월 6일인데 뭐 어린이날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발표하고 빅스텝. 또 미국 증시 또 올랐다가 또 다시 또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불확실성도 여전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뭐 코로나19도 사실 엔데믹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종식된 게 아니니까 뭐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데 이제 다만 제약바이오 업종만 놓고 봤을 때 좀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그동안 좀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쪽에 좀 너무 매몰돼 있었단 말이죠. 맞춰져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치료제 개발한다, 백신 개발한다 그러면 올랐다가 기대감에 뭐 좀 성과가 좀 미미하다 싶으면 너무 떨어져 버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엔데믹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이제 각사가 개발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이제 그 개발 품목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품목에 조금 더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분위기가 환기되는 상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마스크도 야외에서 마스크 벗게 됐는데 마스크를 벗어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또 급등했었는데 맞아요. 그 와중에도 또 하락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종목별 차별화가 또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특히나 이제 종목별 이제 편차가 큰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다만 좀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이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불어넣는 그 기대감 같은 건 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지수 자체, 그러니까 제약 의약품이라고 봐야 되나? 코스피 안에 유가증권 안에서는 의약품 지수는 1월에 저점 딛고 올라오는 건 맞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지수 자체가 아직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종목별로 분위기 너무 편차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가좋진 않다. 사실
그냥 대표적인 게 이제 KRX 헬스케어 지수일 텐데 헬스케어 지수는 네. 회복을 좀처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전반적으로 업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업계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결국 그 본연의 가치인 파이프라인 가치가 조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좀 코로나 국면에서 좀 치료제나 백신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야지 본연의 가치를 좀 주목받고 네. 여기서 옥석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뭔데?라고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거니까 저희가 점차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 분위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게 아직은 해결이 덜 돼서 여기 안에서 가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섹터에서 지금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그건 뭐예요? 뭐 일단 코로나를 좀 차치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이제 5월인데 6월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 학회들이 있단 말이죠. 뭐 미국 임상 종양 학회라고 불리는 이제 아스코가 있고 이제 바이오 US라고 불리는 이제 대형 학회나 이제 컨벤션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이제 국내 제약업계는 어쩌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점유율도 미미하고 환자리수 때니까 미미하고 좀 추격자의 입장인 건데 네. 우리 기술이 이만큼 좋다. 우리가 신약 개발했는데 이 정도 성과를 냈다. 이런 거를 좀 세계 무대에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이제 기술 이전. 그렇죠. 기술 이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 데이터 같은 걸 발표하거든요. 네. 중간 데이터 발표해서 우리 약이 이 정도 효과가 있다. 뭐 임상에서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 이전에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 네. 뭐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성과가 있었던 경우도 꽤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근데 1월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지 않았어요? 했죠. 원래 대형 학회 하면은 정말 분위기 전환에 큰 모멘텀이 되는데 1월은 왜 이렇게 별로 이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은데. JP 모건이 어찌 보면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제 투자 행사인데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오미크론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왜냐면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엔 실무자들끼리 대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우리가 뭐 책가방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뭐 수조 원이 오가는 그 건데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좀 대면에서 미팅을 해서 반복적으로 좀 친분을 쌓고 안면도 트고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실무적인 이야기가 가는 건데 그래서 연초에도 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좀 실망감이 많이 반영되긴 했었죠. 그런데 6월에는 이제 마스크 벗고 코로나 종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엔데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아스코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처음에 코로나 차치하고 하셔가지고 코로나는 사실상 제약 업종에 있어서 가장 빅 이슈였잖아요. 코시국 동안에. 요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무감각해서 그렇지 좀 지금도 어쨌든 진행 중인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기 안에 이제 허가가 날 거라는 게 유력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산 1호 백신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동안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 또 고개를 들었고 근데 이게 이제 선반영이냐 아니면 뭐 허가를 받고 나면 또 긍정적인 영향이 연쇄적으로 있으니까 더 오를 거다라는 게 이제 왈가왈부한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가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방향성이 이제 후속 기업들 뭐 백신이건 치료제건 이제 후속적으로 개발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등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주의 또 다른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지 섹터 전반에 걸쳐서 그 전염 효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이슈에서는 백신 허가 상반기 내에 이 일정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달에 새 정부 취임을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정책 모멘텀도 이 섹터에서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책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또 이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뭐 지금 정권에서도 그랬고 그 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항상 이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는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지느냐가 항상 문제인 건데 어쨌든 정권 초기고 정권이 막 들어서는 단계니까 이제 당선인께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뭐 디지털 헬스케어도 있었고요. 또 뭐 비대면 진료 강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 이슈는 추려보자면 결국 이 학회 모멘텀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슈에 있어서 백신 관련한 허가, 새 정부 정책 관련한 얘기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답변 가능할까요? 다음 질문 되게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아직 답답한 종목들 많아가지고 제약바이오주 지금 매수 각입니까?
이게 항상 저도 이제 출입한지 좀 되다 보니까 네. 뭐 주변 지인분들한테 뭐 이런 질문을 좀 받게 되는데 많이 받죠. 또 이게 또 필살기가 있죠. 저도 또. 사적으로 만나면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도 돼? 근데 이게 뭐 망하려면 나 혼자 망해야지. 근데 좀 어찌 보면 되게 원론적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정답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워낙 종목별 편차가 큰 기업이고 결국에 모든 종목은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결국은 내가 입절만 하면 되는 다 이렇게 거니까. 입절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과연 내가 입절할 수 있는 구간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지금이 매수 기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뭐 그거 다 알면 사실 제가 뭐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투자 잘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회사에서 큰일 나니까. 네네. 편집각이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그만큼 지금 기회의 영역이다. 열어놓고 그렇죠. 보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굴곡이 꽤 있었고 지금 이제 다시 본연의 가치를 돌아보는 전환점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좀 우량 기업으로 보고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약간 느낌대로 꽂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카더라에 흔들리는 게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되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어찌 보면 사실 개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좋은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게 최근 사례에서도 봤듯이 워낙 몇십 배씩 뛰고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쵸.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으로는 뭔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극단적인 투자 종목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음 그렇죠.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또 월급 받는 마음은 입장에서. 항상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저도 물론 하다 보면 계속 욕심이 생기긴 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카지노를 간다고 쳤을 때 잭팟이 터지면 엄청난 리턴이 돌아오긴 하지만 카지노를 가는 걸 투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안 하나? 투자라고는 안 하지 않나? 약간 그건 놀이에 가깝잖아요. 투기까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적이 없어가지고. 합법과 불법, 합법인 것도 있고 불법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투자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투자한다는 게 뭐 도박이다, 모험이다 꼭 이렇다기보다는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해서 너무 억지 포텐을 좀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꾸준히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본인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투자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영역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좀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가 기자의 감. 전 이 주제 마음에 들어요.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기자의 감.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바이오를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냐? 이런 질문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하셨지만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고 사실 바이오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보 비대칭이 너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하기도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 그래서 오늘 또 정 기자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잖아요. 투자할 때 기본 지식 뭐 필요합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도 어쨌든 산업이고 뭐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다른 산업 분야를 투자할 때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결국에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만 제약바이오 산업은 호흡이 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미가 뭐 비하 발언은 아니니까 저도 개미고 모두가 개미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버텨낼 체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긴 호흡으로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여유 자금이니까 뭐 떨어지면 물 타고 하면 결국 익절하게 되신단 말이죠. 단가를 낮춰가는 존중하면서 버티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비상금으로 용돈을 만들어야지 아니 비상금을 또 비상금을 만들어야지 하는 약간 짧은 호흡에서 접근하시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짧은 호흡으로 접근하면은 일단 안 된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가 조금씩 매달 남는 여유 자금을 조금씩 투자해서 적금 넣듯이 넣는 거는 저는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사가지고 이거 뭐 누가 좋다고 하던데 한 2달 뒤에 빼가지고 2배로 불려가지고 뭐 해외여행 가야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 뭐 국내 여행도 못 가시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단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장기 호흡 가져가자 하시는데 그럼 바이오 장기 호흡 얼마나 잡고 가야 돼요? 이게 워렌 버핏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죠. 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에 뭐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뭐 대략적으로. 세계적인 뭐 전문가들, 네. 뭐 대가들. 현인들 그런 부분들까지 접근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한 분야에 좀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포텐이 크잖아요. 네. 포텐이 크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안 좋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당장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착하니까. 특히 신약 개발 같은 우리는 경우에는 똑똑하니까. 너무 긴 프로젝트다. 근데 사실 최근 한 몇 년 동안 뭐 임상 3상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좀 실패하는 사례가 좀 자주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던 주가가 좀 떨어지는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약바이오 업종 정보가 좀 비대칭성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학습 효과를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아, 이게 매출 품목이 전혀 없는데 신약 개발 하나에만 기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회사에 그래도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하느냐. 네. 내가 매출이 있는데 신약 개발을 또 하고 있다. 뭐 남는 현금이든 아니면 뭐 어디서 레버리지를 끌어오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기초 체력은 있는 거니까. 그쵸. 혹은 신약 개발에서 이제 실패한다고 해도 좀 중장기적으로 회복할 여력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약 개발 하나에만 매몰돼서 거기에 너무 기대는 기업들은 조금 리스크가 큰 거죠. 그 주주들 돈으로 자꾸 채워갈 수가 그렇죠. 있기 극단적으로 때문에.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기도 하고, 일단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뭐 아니면 도인 건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월급을 받으려고 매달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식에 돈을 넣고 뭐 아니면 돌아서 넣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뭐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쪽 업계를 출입하다 보면 이제 뭐 주주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생기고 하면 뭐 사연이 다 같이 각색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맞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공부 없이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많죠. 앞선 사례들이 그분들에게 조금 약간 달콤한 열매로 작용하기도 하긴 한 것 같지만 또 그게 내 돈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매출 품목이 나와서 현금 흐름이 조금은 수월한 기업으로 추리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정보 없이 바이오를 너무 욕심내고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더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게 증권시장 내에서 도는 자금을 내가 지금 샀다가 미래가치를 보고 가치가 올라오면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구조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 룰을 알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고스톱을 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점수를 내서 어떻게 해야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꾸 이게 주식 투자를 도박이랑 연관시켜서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고 치면 내가 축구를 이기기 위해선 이 축구의 룰을 알고 그 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생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걷어내는 그 소득이랑은 좀 다른 구조니까 기본적인 수급 상황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규제산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부하시는 게 제약바이오만 한정해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총알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총알이 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투자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나갑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좋은 회사 알아볼 때 뭘 봐야 되는데요? 재무제표 안에서 현금 흐름표 아까 얘기하셔서 그거 보면 돼요? 뭐 정부 정책은 너무 크잖아요. 뭐 봐야 돼요? 사실 복합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업계 전문가잖아요. 정리 선생님도 아닌데 막 이렇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년간 코로나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주린이라고 하죠.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운동으로 그렇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확실히 정보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최근에 뭐 유튜브도 있고, 맞아요. 뭐 블로그도 있고 하니까 그럼 이제 공부하는 관점도 조금 더 대중화돼서 이제 약간 공식 같은 게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주가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뭐 PER을 봐라, 아니면 뭐 재무제표를 봐서 이제 뭐 현금 흐름을 좀 봐라, 뭐 이런 약간 너무 공식 같은, 그러니까 이 공식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제약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원론적인 공식들이 맞는가, 정확히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최근 한 수년간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했거나 뭐 여전히 급등해 있는 기업들 봤을 때 뭐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냐, 다른 제조업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말 그대로 약간 미래 가치에 좀 기대를 거는
업종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 일단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몇 개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나와서 그렇지 뭐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뭐 글로벌 시장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제약 산업에서도 이제 뭐 1조 클럽이라고 그러죠. 연매출 1조 이상 기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시총 규모는 작지만 잠재 매출이 큰 기업들도 있고 유망 기업들은 분명 많아요. 이 부분이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위험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투자라는 게 또 투자자별로 천차만별이잖아요, 성향이. 그렇죠? 내가 지금 투자해서 얼마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여력이 있을 때, 네. 그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이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좋은 기업이라는 게 결국엔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그렇죠.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긴 호흡이 유리하다면서요. 좀 짧은 호흡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좋은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냥 돈 버는 기업이 좋은 건가요? 정말 짧은 호흡이면 지금 매출이 있는 기업이 좋겠죠. 삼바라든지. 뭐 그렇죠.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삼바는 워낙 이제 무거워진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제약바이오나 이제 바이오, 뭐 특히 이번 실적 나온 대웅제약 뭐 이런 거. 대웅제약도 좀 이제 큰 회사니까. 죄송해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좋은 얘기긴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실적 전망치라는 게 나오고 예산 지금 실적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기업이고 그러면 예상할 수 있고. 주력 사업이고 주력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독감 시즌이다 이러면 뭐 독감 치료제 아니 감기약 같은 거 매출이 올라갈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분기 실적이 괜찮겠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조금 단기적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꼭 다른 테마가 하나씩 껴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공식대로 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 맞아요. 뭐 테마가 하나 껴버리면은 기본적인 그 핵심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좀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경향이 강하고, 왜냐면 어쨌든 시장이 그쪽에 반응을 해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한데 최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매출 기반, 좀 실적이 탄탄한 안정적인 회사.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굳이 짧은 호흡으로 보시겠다면. 아니면은 뭐 예상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제 저희 2020년 이제 초에 국내 이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분명히 그 전에 12월에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환자 발생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일찍 넘어온 국가거든요. 왜냐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니까. 그때 약간 마스크 되겠는데 해서 마스크를 또 사신 분들이 계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공부하고 시장 상황에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일찍 본인이 접근할 수 있겠죠. 역사가 결국 반복된다는 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만 해도 정부에서 그 전에 미리 발표했던 내용이니까 좀 빠르신 분들은 화장품 그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뭐 사신 분들도 있고 뭐 여행주도 비슷한 거고요. 그럼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기사 쓸 때 내가 쓰면서 이 기업 진짜 괜찮다, 탄탄하다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실적이에요? 아니면 신약에 대한 기대치를 쓸 때에도 뭔가 기자들은 그 근거를 갖고 쓸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사를 쓴다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지금 실적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좀 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가 산업적으로 좀 조명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치료 물질의 뭐 가치라든가 이런 거니까 저는 좀 희소성이 조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왜냐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저희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고 후발주자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 뭐 당연히 성공할 수 있죠. 항암제도 그렇고 당뇨 치료제도 그렇고 하지만 워낙 굵직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다 보니까 추격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나 지금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리딩 기업이 됐거든요. CMO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CMO에서도 그렇고 이제 에피스랑 같이 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바이오시밀러도 결국에는 바이오약품의 복제약인 건데 왜 지금 리딩 기업이 됐냐면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조차도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선제적으로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와서 나 이거 신약 개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거죠. 저게 뭐냐? 저게 돈이 되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분야를 그 시기를 견뎌서 지금 리딩 기업이 된 거니까 좀 이런 약간 희소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또 이게 투자 관점이랑 기사 관점이랑 조금 다르다는 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에 있다, 없다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코시국에 대단했던 우리의 주인공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주식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비상장주에도 기자들이 주목하는 종목이 있다. 있다. 기대주. 있다? 있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아직까지 저평가된 제약, 바이오주 있다. 이건 없다. 무조건 있다. 오. 좋은데? 깔끔하네요. 그럼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풍제약 하면은 다들 이제 너무 귀 기울이실 거예요. 코시국에 이만한 종목이 있었을까요? 3배 갔죠? 신풍제약. 코시국 정말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또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이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제 애증의 기업이 됐잖아요. 코로나 시국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왜냐면 이게 제가 혹시 수치가 틀리면 정정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년 8월에 5,000원이 안 됐어요, 주가가. 근데 20년 9월에 20만 원을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안에 40배가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쵸. 6개월 만에 와, 네,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쵸.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6,000원 아래에서 21만 4천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기업이 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풍제약 같은을 이 신풍제약을 어떻게 정의하냐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엔 어쨌든 이 질문의 의도는 예스는 어디에 맞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신풍제약처럼 뭐 단기간 내 특정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풍제약 같은 기업이 있다 없다라고 나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2000년 9월,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저희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이 된 이후에 이제 2000년대가 딱 2000년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넘어갈 때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코로나 치료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이제 급등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우리 코로나 치료제 할게, 백신 할게 하면 너무 늦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완전 초창기였고 했으니까 글로벌적으로도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개발만 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 제약사고 오래된 기업이긴 했는데 막 엄청 시장에서 주목받거나 뭐 기사거리가 소위 말하는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었단 말이죠. 거의 주가가 말씀하셨을 때 잔잔했으니까. 너무 잔잔했어요. 그렇죠. 잔잔했죠. 그래서 뭐 이제 투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이때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던 그렇죠? 이름이 피라맥스였죠. 피라맥스를 이제 그때 이제 제약사들이 한창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임상에서 독성이나 안정성한테 검증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새로 적용하려는 적응증에 효과가 있는지만 검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거고 앞에 이제 검증된 게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입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서 다른 제약사들 많이 뛰어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임상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평가가 또 미뤄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조금씩 연기되고 뭐 임상이 좀 지연되면서 이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결국에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임상을 진행하고 성공으로 끝나든 실패로 끝나든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겠는데 다만 이 신풍제약의 사례가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바이오 기업 특징과 신약 개발에 이제 부여되는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이든지 간에 이런 뭐 넥스트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뭐 어떤 유행병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지고 있는 물질만 기술만 있다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작은 벤처 기업이었는데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완전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근데 모더나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관련된 기술로 다른 걸 개발하고 있다가 이게 잘 맞으니까 개발에 성공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약 바이오 기업도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고 독자 기술을 열심히 보유한 채로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시기만 잘 맞으면 언제든 포텐트일 수 있는 기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죠. 오, 깔끔합니다. 답변 너무 좋은데요? 다음 질문에 대한 이유도 갈게요. 비상장주에도 사실 IPO 대여들에 대한 관심이 또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비상장주에도 기자들이 주목하는 바이오주가 있다에 예스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포텐셜 큰 기업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자들이 주목한다기보다는
최근 바이오 기업 좀 IPO가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다지. 이번에 또 철회가 된 기업도 그렇죠. 철회된 기업도 있고 뭐 20년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따상상상? 네, 따상상상인가요? 네. 따상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따상상상하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이었나 따상했을 거예요. 따상 정도 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 IPO하면 무조건 대박이다.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막 뉴스에 막 적금 깨서 들어간다. 뭐 네 이름으로 들어가고 내 이름 들어간다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제 공모하면서 생각보다 흥행하지 않거나 좀 투심 좀 많이 약해진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오 업종에서 올해 이제 IPO 대우로 꼽히는 기업이 2군데 정도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꼭 기자들이 주목한다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근데 또 이제 대표적으로 루닛이랑 GI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또 면면히 살펴보면 뭐 그냥 괜한 기대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들이라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반 진단 솔루션 기업인 거고, 이제 GI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그렇죠, 그쪽인 거죠. 또 약간 트렌드에도 맞고.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은 이제 융합 단백질을 이용한 이제 신약 연구 개발하는 거거든요. 뭐 항암제도 있고.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알레르기 치료제도 있어요. 왜냐면 알레르기를 겪고 있어. 알레르기가 이게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큰 제가 겪고 있어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루닛부터 조금 보면은 이거 언제 상장합니까?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루닛도 그렇고 GI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일단 시장에서 지금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지금 확정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 1조 넘는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루닛은 3월에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는 이제 최초로 모든 평가기관에서 A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건데 이게 뭐 사업 파트너들만 봐도 뭐 결국엔 제가 AI 진단 기반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MRI를 찍었을 때 그걸 찍은 이제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보통 하시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AI를 접목시켜서 인간이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주력인 회사인데 2019년에 후지필름, 2020년에 제너럴 일렉트릭, 2021년에는 필립스까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후지, 필립스 이러면 아니 뭐 후지는 필름 회사고 조금 필립스는 이제 뭐 CD 플레이어? 다방면이네. 요즘 사람들은 CD 플레이어를 모르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30대가 꽤 많으시니까 뭐 CD 플레이어로 유명했던 이제 전자기기 기업인데 근데 지금 이제 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름 카메라 시장이 죽으면서 이제 사업 구조를 변하면서 후지가 지금 일본 엑스레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완전 다른 회사고 필립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3대 의료기기 업체 중 하나로 꼽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를 많이 다변해서 예전에 아시던 뭐 후지나 뭐 필립스가 아니다. 그런 기업들이랑 이제 맞손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계약을 맺은 거니까. 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이제 상장 예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뭐 그 전에 이미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바이오 벤처들의 약간 뭐랄까 목표랄까? 기술 수출을 이미 2건이나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뭐 MSD나 아스트라제네카들이랑은 이제 공동 임상 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제 그 1조 정도 되는 규모의 중국에 이제 면역 항암제 기술 수출을 했고 국내 이제 제약사 1위 제약사죠. 그 유한양행이랑은 이제 1조 4천억 규모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진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 기술력도 검증받았고 파트너도 굵직하다. 이러니까 당연히 뭐 시장이든 뭐 언론이든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무조건 있답니다. 올해 임상 스케줄이 있는 기업 누가 있느냐. 사실 아까 얘기하셨지만 학회 모멘텀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 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임상 스케줄 어떻게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기업들 이제 지금 초록 발표한 기업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일부러 리스트업을 안 해왔는데 왜요? 기사들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핑프여가지고 이 기업이 발표한 이 기업이 이거 발표합니다. 이 기업이 이거 발표합니다 하면은 너무 또 길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거는 머니스토에 오셔가지고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뭐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 발표도 하고 있고 또 아스코 홈페이지 가면 나중에 이제 리스트가 쭉 나와요. 나오죠. 아직은 완전히 정리가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기업 내가 좀 관심이 있는데 해서 좀
검색해 보시면은 네. 충분히 어떤 걸 발표하겠다고 기업들에서 충분히 홍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들한테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이 학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발표하겠다는 거를 네. 이미 충분히 고지를 해놓기 때문에 이런 걸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테고, 뭐 코로나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상반기에 이제 허가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또 단 2개 기업, 유의학의 임상 3상을 승인받은 기업이 있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서 이제 3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 쪽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수출용 허가 신청에 나선다고 하니까 네. 진행 상황 같은 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치료제 쪽은 뭐 셀트리온 이미 허가를 받긴 했지만 네. 그건 뭐 진행 중인 거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일동제약이 좀 주목을 받았죠. 뭐 일동제약도 그렇고 일동홀딩스도 그렇고, 이게 일본 시오노기랑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건데, 치료제. 네, 일동제약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내 판권만 보유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글로벌리하게 허가가 난다고 해서 엄청난 수혜를 입을 거라고 기대는 안 되는데, 어쨌든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 또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임상 결과, 중간 과정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좀 짧은 호흡으로 봤을 때는. 네. 자, 그러면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 항암 치료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모든 산업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암제에서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그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오 산업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 트렌드가 있나요? 근데 이게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항암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결국 항암제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파트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인간이 어쨌든 적응하지 못한 질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항암제도 뭐 그 이전에 화학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로 이렇게 트렌드가 옮겨왔는데 지금 면역이다. 그렇죠. 지금은 면역이죠. 예. 면역항암제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병용임상 쪽이 좀 트렌드로 많이, 뭐 사실 지금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이전에도 이미 자리를 잡긴 했는데 기사로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네. 면역항암제가 지금 이제 현 세대에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주류가 된 항암제이긴 한데 네. 이 허가받은 항암제들이 반응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10명 중에 3명한테는 약이 드는데 나머지 7명한테는 약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있는 약이 적으니까. 7명한테 적응이 안 됐는데도 허가를 받는 이건 내가 숫자적으로 예를 든 건데 실제로는 반응률이 절반 이하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가를 받은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약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면역항암제와 또 다른 치료제를 같이 병용 투여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이제 면역항암제 병용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병용 임상이 되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그 시너지 효과에서 새로운 요법으로 탄생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뭐 이 한 가지로는 안 되지만 이 두 가지를 섞었으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병용 파트너가 되면 그만큼의 시장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 항암제는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전제로 깔고 가는 부분인 것 같고 뭐 네. 그거 외에 보면은 저는 플랫폼 기술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 국내 제약바이오 기술이 2020년도에 기술 수출이라고 하죠. 네. 내가 가진 뭐 신약 후보 물질이나 기술을 뭐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시키는 거죠. 우리 기술 네가 가져가서 혹은 우리 신약 물질 네가 가져가서 신약 개발해라. 근데 만약에 허가가 나면 일정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는 건데 일종의 그냥 파트너십 같은 거죠. 예. 왜냐면 국내 제약사들은 좀 영세한 규모다 보니까 자본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고급 기술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미 노하우가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을 하는 게 어쨌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기술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 수출 규모도 계속 커져왔어요. 뭐 2015년도에 이제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기술 수출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늘다가 2020년도에 저희가 총액이 1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 수출 한 것만 봤을 때? 총액으로 했을 때. 네. 국산 기술이 수출한 게 10조 원을 넘었다가 작년에 아마 12조, 13조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특정 뭐 항암제면 항암제, 뭐 당뇨 치료제면 당뇨 치료제 이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은 특정 약물이 있으면 이 특정 약물을 인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냐는 기술.
약간 이동수단? 운송수단? 운송수단. 그야말로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플랫폼. 이 플랫폼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약물을 우리 플랫폼 기술에 접목시켜서 투여를 하면 그냥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술. 근데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얘기에 드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특정 약물이 이 플랫폼 기술과 호환만 되면 꼭 이 약이 아니어도 다른 약과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파트너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저희가 10조 원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플랫폼 기업 2군데, 뭐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인데 이 2군데 기업이 합작한 액수만 6조 6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절반 이상을.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기술은 또 약간 선순환 구조를 낳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여기 큰 파트너사와 접목을 해서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어요. 그럼 또 다른 기업에서 저 플랫폼 기술이 좋은가 보네 해서 한번 접근해서 또 잠재적인 파트너를 만들 수 있고 약간 이런 선순환 구조를 나타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일전 특정 약물을 기술 수출하는 거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있고 호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플랫폼 기술이 지금 국산 기술들이 계속 이제 기술 수출 실적을 쌓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간 제약사에서 개발을 성공해야 결국에는 이 기술이 검증을 받는 거니까 진행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몇 년은 계속 쌓여왔으니까 뭐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임상 결과들도 나올 테고 그럼 기술이 조금 더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더 선순환 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플랫폼 기술은 뭐 꼭 제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아니면 뭐 투자 전문가분들도 관심을 갖는 기술이라서 이 시장 주목해야겠네요. 알테오젠이랑 레고캠바이오 두 기업이 가장 지금 유망한 거예요? 그렇죠. 뭐 2020년, 2021년 기술 수출 실적만 놓고 봤을 땐 플랫폼 기술은 그 두 기업이 주도를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ABL 바이오도 이제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또 자체 신약도 개발하는 회사인데 ABL 바이오가 이제 사노피 글로벌 대형 제약사죠. 사노피랑 이제 1조 원대 계약을 하면서 지금 올해 여태까지 나온 기술 수출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니까 뭐 플랫폼 기술 기술 수출에 뭐 합류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잠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이런 부분 한번 좀 공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공부 대신해서 알려주실 거죠, 계속? 네, 뭐 기회가 되면은. 그럼 면역 항암제, 특히 병용요법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플랫폼 기술 기업 또 다른 트렌드는 없어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정보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세 가지 트렌드 짚어주셨습니다. 워낙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진짜 고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공부 깊게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께 이 트렌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쪽으로 파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파본다는 표현 괜찮나? 나쁘지 그쵸? 않죠. 네, 괜찮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핵심 투자 정보들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저만 재밌었나요? 저도 재밌었어요. 목마르시죠? 목이 좀 많이 난데 달려와가지고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또 편집을 예술같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소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너무 겸손한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 같은 기자들이 워낙 현장에 많으시고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는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린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봐도 그냥 아무 대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면 제가 현장에서 취재해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조금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을 안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전달드린 거니까 제가 뭐 감히 와서 투자 조언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용 또 깔끔하게 정리해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답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현재 분위기 땡땡이다. 뭘까요? 너무 나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어이젠 거 생각해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기지개를 편다? 기지개를 편다? 땡땡이다인데 너무 길죠? 생각할 시간 보려고 물어봤는데 그따위로 물어본다고요?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깔끔하게. 저는요, 저는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좀 받았거든요. 봄이다. 봄이다. 핫한 여름을 앞둔 봄이다. 어때요? 맞나요? 이해한 거?
그런 것 같아요. 내 차례네 그럼? 그러면 저는 그냥 받아서 네.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봄이길 바란다. 모두의 희망을 담아서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저도 업계 관계자로서 네. 이 정도로 하고 슬쩍 빠져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 넘치는 봄이다. 봄이길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땡땡 종목에 관심을 갖자. 이거 너무 파트가 여러 개 나왔는데 어떻게 압축해 주실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게 네. 내가 아는 종목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종목에 관심 갖지 말고 네. 내가 알 수 있는 기업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그 기업에 관심을 갖고 괜히 여러 가지 유혹에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아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큰 산업이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다면 내가 관심 가는, 아는 분야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죠? 네. 아쉽다. 뒤에 또 촬영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준 또 머니투데이 저희 동기, 머니투데이 동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전 회사 동기죠.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에 투자를 더하다. 투자 고!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소감 어떠셨어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에 정성스럽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정 기자가 추가적으로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편 투자고에서도 어이제가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